자에 대한 검증. 사실은 그런 거죠. 한덕수 총리가 옛날에 뭔가 할 때랑 지금은 달라졌죠. 국민 눈높이가. 아니 한마디로 올드보이의 귀환. 어. 제가 보기에는 재경부 모피아의 귀환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검증은 문재인 정부 7대 기준을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황희두 이사도 이야기를 했지만 윤석열에 대한 검증, 그 내각에 대한 검증은 조국 장관처럼 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아 그렇죠. 청문회잖아요 예. 이거. 예. 그러니까 대충 얼렁뚱땅, 물론 이게 언론이 이제 거기다가 이제 뭔가 기술을 걸겠지만 그 사람들에 대한 청문회 기준도 언론은 똑같이 세워야 된다는 거지. 이거는 언론은 안 세우겠죠. 그죠? 예, 언론을 우리가 믿기 어렵잖아요. 근데 언론이 세우게 만들어야죠. 예. 그거는 누가 한다? 민주당 청문위원들이 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공약에 관련한 7대 인사 기준 한번 보겠습니다. 병역 기피한 적은 없느냐? 세금 탈루한 적은 없느냐? 여기 좀 애매하게 걸려요 또. 이따가 나올 이야기 중에. 불법적 재산 증식은 없느냐? 이거 걸려요. 위장 전입, 이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연구 부정행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이게 여기는 결격 사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은 정권에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이런 걸 하고 윤석열 정부는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죠. 철저하게 검증해야 되고요. 저는 재산이 얼마인지 궁금하더라고요. 제일. 한덕수요? 네. 제가 알려드릴까요? 얼마예요? 지금 예상이 70억 정도 됩니다. 부자 총리네요. 10년 전 재산이 40억이었는데 부동산 가격 오르고 그 사이에 또 김앤장. 김앤장으로부터 바르고 해서 맥시멈 약 70억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맥시멈이 7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미니멈은 60억 정도 되고 그 사이에 있는 거죠 지금. 아 부자네요. 공직자만 했던 사람이 이 정도 됩니다. 아, 네. 기본이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한 말입니다. 한덕수 검증에 관련해서 인수위는 점령군도 총독부도 아니다. 인수위 활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인수위법에 명시된 현 정부 현안 파악, 새 정부 준비, 국무총리 인사검증이란 본연에 충실해야 한다. 권한에도 없는 인사 문제에 개입하고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같은 불법과 탈법행위를 한다면 직권남용죄에 따른 사법처리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검증하라고 있는 거예요, 국회라는 것이. 네. 근데 지금 뭐 김건희에 대한 뭐 의혹이나 김건희 후드티나 한덕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대선 불복으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인수위가 네. 아무 개념 없이 검증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우리 무소불위야. 우리 앞에 고속도로 깔아줘. 검증하지 마. 이런 메시지거든요 지금. 네. 근데 이게 우리가 극적으로 이 장면을 본 게 노무현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로 넘어오는 겁니다. 예. 언론이 그때 노무현 정부 때는 한 점 도덕적 의혹도 안 된다는 식의 태도였고요. 이명박 정부로 넘어와서 극적으로 기준이 바뀝니다. 예. 비록 흠집이 좀 있더라도 유능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예. 기준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최소한의 검증도 안 하려겠다는 자세가 좀 보여요. 언론이. 언론 자체가 지금 그렇잖아요. 그중에서 이제 한덕수 씨가 김현장에서 최근까지 18억 이상 받았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저는 이거 바꿔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 봐봐요. 일단 한덕수는 법률가가 아니죠. 네. 근데 김현장에는 물론 뭐 변호사만 있는 건 아닙니다. 김현장에도 세무사도 있을 거고 정치인 출신도 있을 건데 네. 이게 18억 이상이에요. 이상. 알려진 것만 2017년 12월부터예요. 총리 지명되기 직전까지 4년 4개월 동안 김현장 고문으로 지적하면서 고문료 18억. 야, 최민희 의원 진짜 정치 헛했다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저요? 18억. 저는 뭐 이게 그러니까 돈도 이렇게 못 벌고 피선거권도 오래 박탈당하고 그래서 헛했다 이런 얘기죠? 그 최근 4년 동안 받은 게 18억이에요. 이 사람 변호사도 아닌데. 와. 이력을 한번 볼게요. 이력을. 한덕수는요. 2002년 11월부터 2003년 7월 김현장에서 근무를 한 뒤에 경제부총리를 역임하고 주미대사하고 무역협회장을 역임합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자 2017년 12월부터 다시 김현장의 고문이 돼요. 그러다가 지금 총리가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김현장이었다가
공직을 역임하고 또 다시 김현장에 갔다가 다시 총리로 들어오는 케이스예요. 꼭 김현장이 베이스 캠프 같아요. 그분의 느낌이. 뭐죠? 그러니까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 김현장의 법률가도 아닌 사람이 저렇게 오랜 동안 김현장의 무슨 한 몸처럼 움직이는데 결국 이 사람이 했을 수밖에 없는 일. 이건 로비스트라고 볼 수밖에 없죠. 어. 로비스트라고 볼 수 있는 역할밖에 없는데 총리를 지낸 자가 그 론스타 소송 같은 경우는 사실 매국노 소송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4년 동안 18억 원을 벌었다. 옛날에 황교안이 법무부 장관 끝내놓고 총리 되기 전까지 그때 벌어들였던 돈 만만치 않았었잖아요. 네. 이거 부도덕한 거고 어떻게 보면 불법적 재산 증식일 수 있는 거죠. 정부 재직 때 했던 그 정보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어떤 기업들, 그러니까 김현장한테 의뢰했던 기업들의 로비스트가 됐을 가능성이 되게 높은, 아까 말한 7대 인사 검증 기준에서 몇 가지가 저는 걸린다고 봐요. 지금 현재 예상되거니와 70억 정도의 재산이 예상되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그 구체적으로 한겨레에서 지적을 했어요. 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2002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김현장 고문으로 활동하며 8개월 동안 1억 5천여만 원을 받았는데요. 그때 김현장은 론스타의 법률 대리인이었고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들인 시점과 한 후보자의 김현장 재직 기간이 겹친다. 예. 이거 구체적으로 지적했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또 궁금한 게 이분이 김현장에서만 돈 받았나요? 다른 데서는 뭐 사회이사 같은 거 하면서 돈 안 받았나요? 그렇겠죠. 이제 검증이 이제 제대로 돼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부도덕한 거 이게. 실제로 엄청나게 부도덕한 거죠. 네, 그러니까 사실 김현장이 그냥 돈 주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법률가가 아닌 정부 고위관료 출신 인사를 영입하는 건 계속 문제가 됐어요. 음. 이게 로비스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 표나님이 몇 번 지적해 왔어요. 이것도. 지금 그 정세균 총리나 네. 김부겸 총리나 이런 분들이 김현장 들어가서 4년 동안 한 18억 받았다고 하면 우리 국민들 뒤집어졌죠. 뭐라고 나라가. 하겠습니까? 국민 이전에 언론이 나라를 뒤집었겠죠. 그리고 한덕수 그 재직 시절에 저축은행법 고친 사건도 있잖아요. 네. 저축은행법을 고쳐 가지고 대출이 방만하게 되게 만들고 규제 완화. 예, 예, 예. 공교롭게도 이게 지금 윤석열의 부산저축은행과 또 연관성이 생기는, 참 그 우연히도 이 직접적 연관성을 찾는다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요. 노무현 정부 때 한덕수가 문재인 정부에 약간 홍남기 같은 역할을 한 느낌이 좀 있어요. 약간 좀 그 느낌.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서 그 어떤 자리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들이 있잖아요. 사회적 분위기나 이런 거. 네. 원만한 사람. 근데 이 사람이 알고 봤더니 얌전한 줄 알았더니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 고양이 같은 느낌. 실제로는 상당히 많은 이런 그 카르텔들에 엮여 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저는 이분은 정말 정권을 넘나들며 자리를 맡은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입니다. 야, 대단한데요. 이게 18억이 그냥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닌 게, 국민들이 그냥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 게, 공직자를 했던 사람이, 최고위직을 했던 사람이 뭐 나라 팔아먹는 김현장 뭐 소송 대리하는 곳 중에 일본도 있고요. 뭐 네. 그 나라, 그러니까 그 강제징용 관련해서 일본 측 소송 대리인이 김현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국무총리까지 지낸 자가 그런 데 가서 고문하고 4년 동안 18억 벌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국민들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건 정상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이거. 국민들은 말하죠. 언론이 국민보다 더 날카롭게 지적하지 않아서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이 이 나와 있는 자료 외에 좀 더 자료를 파서 철저한 검증을 해주시기를 기대하고요. 저는 정말 그 한덕수 내정자 검증 시작한 이후에 국민의힘의 태도를 보면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검증하려고 했더니 발목 잡기 하지 마라. 네. 게다가 이재명 후보 전과 기록은 왜 거론합니까?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정과 사범이다 어쩐다 이 얘기를 수십 번 우리가 그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게 검사 사칭, 무고죄 이거는 그리고 그 명함 나눠준 거 저도 명함 나눠줬는데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를 계속해서 정과 사범 이렇게 딱지 붙이기 정말 이제 지겹습니다. 그리고 정말 국민의힘에 얘기하고 싶은 게 이명박 대통령은 과거 정과 이력도 어마어마하지만 현재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이 경제 부패 사범으로 감옥에 있습니다. 예. 참. 그러니까 발목 잡기란 표현을 쓰게 된다면 총리 후보자 이 사람으로 하겠소라고 내밀었을 때 야당이 아이고 하세요라고 꽃길 깔아드려야 된다는 논리잖아요. 본인들이 문재인 정부 내 정말 발목 잡기 청문회 했던 거 조국 때리기도 발목 기억해야죠. 잡기였네. 그럼 그런 논리면은 발목 잡기 정도가 아니죠. 그 마녀 문재인 정부에서도 그 중간에 낙마한 사람들이 꽤 있었잖아요. 네. 다 발목 잡기 한 거네. 예. 이 그러니까 사람들 자기가 한 짓을 내로남불의 생각을 못해. 내로남불의 극치라고요. 예. 원래 그런 상황 아니었어요? 원래 그런 당 아니었습니까? 저는 정말 이번 대선 지나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진짜 지금까지도 어저께 제가 명함 나눠주느라고 잠실 갔는데 거기서 등치가 이만한 남성이 저를 보더니 왜 채민이가 여기서 명함 나눠주냐며 우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 서 있던 분들도 저희들도 전부 다 대선이 때문에 뭐 채민이 이렇게 길거리에서 이러고 뭐 어쨌든 우는데 정말 그 심정이 뭐 진짜 그랬습니다. 지금 국정농단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게 예. 검찰농단으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크다. 너무 걱정이 됩니다. 예. 지금.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이걸 봐요. 안철수의 워딩에서 굉장히 중요한 걸 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는 사실상 인수위에서 영이 안 서는 리더십이 없는 상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합당해도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거나 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어 보이는데 단일화의 이제 몫으로 인수위 위원장만 해. 안철수가 총리 후보자였다면 상황이 달랐겠지만 안철수는 내부 인수위에서는 상당히 무시당하고 있는 것이 보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인수위는 청와대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니다 이러면서 뭐 인수위가 뭐 붐비는 게 옥상이 붐비고 술집이 붐빈다 이런 소리 하는 거 보면은 안철수 씨 입장에서도 굉장히 답답하다. 언제 뛰쳐나올지 몰라 내가 봤을 때는. 자꾸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면요. 그게 인수위원들은 윤석열을 팔 것이고 에이 저 사람 아무것도 아닌데 안철수 무시할 것이고 안철수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에헴 해봐야 그 내부 구성원들이 안철수 위원장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안 쓰는 분위기.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정권을 잡게 되면 소위 그 윤핵관으로 불렸던 국민의힘의 일부 정치인들이 그 윤핵관 같은 사람들이 일종의 비선에서 또는 그 윤석열 도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이나 또는 또 다른 비선에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비리를 해먹을 가능성 100%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걱정이 되죠. 그래서 정부가 안 좋아질 때 제일 먼저 청렴성이 없어지거든요. 문재인 정부 5년 엄청 청렴한 정부였잖아요. 예. 네, 그래 저는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일부 정치 보복성 수사라고 의심할 만한 것들의 내용을 보십시오. 그게 완전 정책 결정 관한 겁니다. 그러니까 돈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주변에서 문제되고 있는 게 지금도 하나도 없어요. 탈탈 털었을 텐데 어디 누군가는 자부심 가지셔야 되고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건 솔직히 저는 윤석열 당선인 이후 인수위가 나라를 어디로 끌고 갈지 방향성을 모르겠어요. 보통은 총리를 지명하면 그 총리를 통해서 이렇게 되는구나. 여기 지향이 느껴지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총리를 지명한 목표가 청문회 통과. 라고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윤석열 공약은 정권 교체. 그러니까요. 그 그러니까 이유가 없어요. 나라가 어떻게 가냐고요. 그래서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자가 후보 때 얘기한 1년도 안 돼서 1년인가요? 얼마 안 돼서 손가락 자를
후회할 것이다. 음. 예, 이런 얘기했잖아요. 그런 요지에. 저는 진짜 걱정됩니다. 이 나라를 어디로 이끌겠다. 지향 좀 보여주세요. 예. 여가부는 폐지합니까? 안 합니까? 지향 좀 보여주세요. 저 결국 폐지 못한다고 봅니다. 이게 그러면 아, 이대남들은 뭐 한 겁니까? 버려야죠. 지금 인수위에 이대남이 어디 있어요? 한 명도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국민들은 예. 자, 그 과정에서 그 김건희 보도가 뭐 후드티에 슬리퍼, 소박한 뭐 영부인 이런 식으로 하는 언론들의 이유는 최근에 그런 거 하나 있었죠. YTN에 있던 상수종 전 YTN 보도본부장이 최순실 보도 축소 책임자로 지목됐던 자인데 네. 이 언론 출신들이 인수위에 막 가요. 음. 그러니까 YTN 망가뜨린 장본인 중 하나예요. 이 저기 상수종 네. 씨가 네. 현직 언론인도 가더만. 현직 언론인이 인수위에 가면 정말 두들겨 맞아야죠. 네. 언론이 두들겨서 막 비난하죠. 그런데 너무 조용한 거예요. 거기도 재밌는 게 김은혜가 대변인 하다가 이제 배현진한테 그 자리 물려주고 경기도지사 나간다는 걸 보면서 야, 언론인들이라는 게 권력에 빌붙으면 출세하는 코스가 열리는구나. 딱 보여주는 케이스 아니에요? 예를 들면 윤심은 김은혜한테 있다 같은 얘기 하고 싶은 거 아니야? 그런 얘기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대변인직에서 뭐 밀려났다고 볼 수도 있고 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어쨌든 지금 언론이 좀 잘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도 뭐 언론인이 뭐 나중에 뭐 대변인도 가고 이런 걸 보긴 했습니다만 음.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의원님 제외하고는요, 언론인 출신들 내가 효능감 있는 사람 별로 거의 못 봤다, 솔직히 말해. 한준호. 거기는 이제 커 나오는 새싹이고, 네. 지금 뭐 법사위원장 하시는 분도 언론인 출신이고, 저는 그런데, 언론인 출신들이 뭐 어떤 개혁적 느낌을 갖고 뭔가를 하신 분들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고 출세하려는 모습이 너무 많이 보여서,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이낙연 뭐, 전 대표도 언론인 출신 아닙니까? 오늘 진짜 푸나님이 그 세게 나오신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네요. 그 지식인들은 대부분 지식인들은요. 언론인뿐만 아니라 교수, 뭐 소위 엘리트들은 다소 기회주의적입니다. 우아하죠. 그래, 나는 새날은 언론이라고 말 안 하잖아요. 그냥 진영 선동방송이라고 하지. 이 새날은 참언론입니다. 역할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엔. 언론 임대하는 사람들 중에 언론인 것 같은 느낌 주는 게가 별로 없다는 얘기죠. 네. 자, 어쨌건 한덕수 4년간 18억은 검증 중에서도 이게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시작이에요. 네. 총리 후보자 검증은 청문회만 이틀 하지 않습니까? 네. 국회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통과 못 시켜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다른 장관들은 그 국회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예. 예. 그런데 국무총리는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잔머리죠. 사실은 호남 출신인데 호남 출신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아니라고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저는 서울 출신인 줄 알았어요. 아. 예. 그런데 호남 출신이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통과시켜줘야 돼. 근데 민주당이 172석이나 갖고 있으니까 무난하게 통과시켜 보려고 노무현 대통령 때 총리니까 니들이 통과시키겠지. 같은 정말 무색무취한. 아니 그 목표가 그 국회 통과, 청문회 통과면 이게 뭡니까? 첫 인사가. 예. 자, 알겠습니다. 오늘 제가 흥분하는 이유는 조미 씨 사건 보고 그런 거예요. 흥분할 만합니다. 상황이. 그리고 조국 전 장관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근데 이럴 때일수록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법을 활용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 법적 지식을 가족을 위해서도 활용하십시오. 전 그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예. 예. 자, 일단 여기는 좀 끊고요.